지금부터는 중세온난기에 이어서 한반도의 소빙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온난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소빙기가 시작된 시점이 대략 1250년경입니다. 소빙기에는 흑점이 적었던 시기, 즉 극소기라고 부르는 기간이 4차례 있었습니다. 이들 중 몬더극소기는 흑점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크게 감소했던 시기로 유럽에서 혹독했던 추위가 나타난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소빙기의 유럽의 밀 가격이 태양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에 일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인데요. 위쪽에 밀 가격 변동 그래프와 아래쪽에 태양 흑점수에 따른 일사량 그래프가 서로 비슷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밀 가격은 1차적으로 1570년경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1650년경까지 그 증가세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00여 년 동안은 주춤했는데 1750년부터 재차 높아지기 시작해서 1800년에서 1850년 사이에 그 밀 가격이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1800년대 초반 영국에서는 밀 가격이 1500년대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뛰면서 과도한 식량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도 잘 보이듯이 모든 국소기 때 밀 가격이 높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비교 결과는 장기적인 변화를 비교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고요. 실제 이제 흑점수하고 밀 가격의 단기적인 변화를 비교한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연구에서는 그 밀 가격과 흑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흑점수 변화가 밀 가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1800년대 초반 달튼극소기 때 이때 영국을 위시한 유럽 전역에서 밀 가격이 급등했던 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바로 흑점수 감소에 따른 기후변화의 여파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시 1300년대로 돌아가서 이 울프 국소기가 끝나갈 무렵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에서 창궐해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는데요. 흑사병은 여러 전염병 가운데서도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그런 전염병으로 손꼽힙니다. 게다가 치명률 또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흑사병의 여파로 전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에서 3억 5천만 명으로 무려 1억 명 가까이 감소했다고 하니까 가히 흑사병의 위력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기후가 안 좋아지면은 작물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사람들이 충분히 먹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전염병이 빠른 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세기부터는 이제 몬더극서기가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대규모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가톨릭과 개신교 세력 간의 그 갈등에서 비롯된 30년 전쟁입니다. 지금 제가 빨간 점선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30년 전쟁으로 죽은 사망자 수가 무려 450만 명에서 800만 명까지 추정될 정도입니다. 매우 참혹했던 전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전쟁 또한 기후 악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경의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 갈등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30년 전쟁 당시 사회 혼란에 수습하고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는데요. 이는 근거 없는 마녀 사냥으로까지 이어졌고 주로 무녀들이 마녀로 지목받아 화형을 당했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돈에 욕심을 품은 사람들이 가족 없이 부유했던 과부들에게 누명을 씌울 때가 많았는데요. 소빙기에 마녀 사냥으로 처형된 죄 없는 여성들이 수십만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박해도 심했는데요. 주로 상업에 종사하던 유대인들의 돈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달튼 극소기에 유럽 전역에서 밀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기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밀과 옥수수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특히 1816년의 밀 가격은 전례 없는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이제 탐보라 화산이 폭발한 해가 그 1년 전인 1815년입니다. 그 다음에 밀 가격이 폭등한 것이죠. 유럽에서도 폭등했고 미국, 캐나다 다 폭등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난 1000년 동안 지구의 기후변화를 주도했던 요인은 그 해양 순환을 제외하면 태양 활동과 화산 폭발이었는데요. 탐보라 화산은 정확하게 달튼 극소기 때 폭발을 했습니다. 흑점이 적었던 시기에 화산이 폭발을 해버리니까 기온의 저하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 화산 폭발이 엄청난 폭발이 돼가지고 분출 기둥이 무려 43km에 달했고 내뿜은 이산화황의 양만 무려 60메가톤에 이르렀을 만큼 대형 폭발이었습니다. 이 폭발로 대기 중에 형성된 에어로졸의 양은 지난 100년 내 가장 강력했던 필리핀의 피나투보 폭발 때의 6배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결과 캐나다 허슨만 지역의 1816년 연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도에서 6도나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허슨만 근해에는 그해 여름 내내 얼음이 얼어 있었다고 그러고요. 중국과 인도에서도 흉작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했는데 중국에서는 특히 그 남서부의 운남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1815년부터 1817년까지 이 3년에 걸쳐서 이 지역 역사상 가장 심한 기근이 이때 나타났고요. 그 냉해에 따른 흉작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져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곳의 그 1816년 8월 기온은 평년보다 3도 가까이 낮았다고 하고요. 그 결과 이제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을 찾지 못한 주민들이 이제 흙까지 파서 먹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알 수 있죠. 이렇듯 여름철 기온이 유례 없이 낮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학자들이 이 1816년을 여름이 사라진 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 가운데 프랑켄슈타인 들어보셨죠? 이 프랑켄슈타인 또한 탐보라 폭발에 따른 음울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과 인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에 어두웠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데요. 흑점수가 적었던 달튼 극소기에 이렇게 엄청난 대형 화산이 폭발을 해버리니까 유럽 사회는 기후 악화로 인해서 매우 흉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소설 속의 배경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럼 한반도의 소빙기는 어떠했을까요? 소빙기 들어서 중세온난기에 이제 강하게 나타났던 장주기 엘니뇨 현상이 한반도에서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는 강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빙기 내내 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소빙기를 구성하는 극소기 가운데 먼더 극소기를 제외하고 스페로 극소기와 달튼 극소기에는 기후가 건조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보시면은 가운데의 빨간 점선 박스가 이제 먼더 극소기 시기를 지시하고요. 양쪽 왼쪽과 오른쪽의 빨간 점선 박스가 이제 달튼 극소기와 스페로 극소기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먼더 극소기 때는 푸른색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반도가 이제 습했는데 그 전후에 있었던 극소기, 스페로 극소기와 달튼 극소기에는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소빙기 전체가 습했던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습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먼더 극소기의 흑점수가 이렇게 적었는데도 이렇게 습했던 이유 이게 좀 이제 궁금해지는데 그 이 시기에 적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로 이제 그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됐던 거죠. 거기에 이제 화산 활동 또한 저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맨 위에 빨간색 막대 그래프 보시면 화산 활동이 먼더 극소기 때 굉장히 저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먼더 극소기에 비해서는 달튼 극소기와 스페로 극소기에는 화산 활동이 좀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문원에서 확인되는 조선왕조의 소빙기에 대해서 좀 볼까요? 기록들을 살펴보면 가령 이제 중보 문헌비고에서는 1550년에서 1900년까지 소빙기의 대부분 기간 동안 대체로 강수량이 많았고 추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소빙기에 강수량이 많았다는 사실은 그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의 현종실록에서는 특히 1670년 경술년과 1671년 신해년에 잦은 홍수가 있었고 이것이 심각한 흉작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전대미문에 대기근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이 아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를 경술련과 신해년에 걸친 기근이었기 때문에 각 해의 앞자를 따서 경신대기근이라고 부르는데요. 경신대기근이 끝나고 20여 년 후에 또 다른 대기근, 을병대기근이 1695년부터 4년 동안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재차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학계에서는 이렇게 소빙기에 나타난 이상기상 현상을 대기근 발생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근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는 주로 이제 가뭄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하기 쉽지만 소빙기의 경신대기근이나 을병대기근 같은 경우는 봄철 냉해와 여름철 홍수 피해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경신년 봄철은 이상하리만큼 우박과 서리가 잦았고 초여름까지 우박이 떨어지는 바람에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또 가뭄과 우박으로 봄철 파종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가 태풍과 폭우가 여름뿐 아니라 초가을까지 계속되면서 전국이 모두 흉년에 들었는데 특히 주요 식량 생산지인 호남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전염병이 돌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거리에는 시체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이 두 차례의 대기근,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이 있은 후에 1715년 즈음에서 흑점수가 증가하면서 mondog우서기는 끝이 납니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 가장 추앙받는 두 왕이 연달아 즉위했는데요. 바로 정조와 영조죠. 영조의 통치 기간은 1724년에서 1776년까지였고 뒤이어 정조는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왕위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달튼극소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1790년경이거든요. 따라서 영조와 정조의 통치 기간은 mondog국서기와 달튼극소기 사이 흑점이 많았던 시기, 즉 기후가 양호했을 가능성이 큰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후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이 두 왕의 치세가 온전히 그들의 정치적 능력에서만 비롯된 것인지 혹시 기후변화에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영조와 정조가 누렸던 조선왕조의 호황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죽고 뒤를 이어 즉위한 순조의 재위기간은 1800년에서 1834년까지였는데요. 이는 또 왜 그런지 달튼극소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순조가 왕위에 있던 시기 내내 세도 정치와 탐관오리의 득세로 삼정은 문란했고 백성들은 무척 공공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부패한 관료에 매우 실망하고 지주들의 과도한 수탈에 지쳐 봉기를 하거나 도적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고 기후 악화로 수해와 전염병까지 겹치는 바람에 사회는 크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이러한 조선 정치의 폐단은 1811년 서북 출신의 몰랑양반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사회개혁을 기치로 봉기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비록 홍경래의 나는 이듬해 평정되었지만 그 여파는 이후에도 수십 년간 지속되어서 농민 봉기나 모반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815년에 탐보라 화산이 폭발하고 1816년 극심한 흉년으로 이어졌는데 그 1816년과 1817년의 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구가 2년 만에 무려 130만 명 이상 감소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도적으로 유입되거나 또 화전민으로 절약해 호구조사에 잡히지 않은 인구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 순조가 아버지 정조와 달리 무기력했던 군주로 평가받는 이면에 이러한 기후변화라는 불가피한 저주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북반구의 과거 기온변화 자료를 보면은 이 영종조 시기와 순조 시기 간의 기온 차이는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1720년부터 1800년까지 비교적 높은 기온이 유지가 되다가 1800년경부터 갑자기 이제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해서 1800년대 중반까지 감소 기조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상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시기가 이제 영종조가 재위기에 있었던 그 시기고요.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시기가 순조가 통치하던 그 시기입니다. 이렇게 맨 아래 검은색 그래프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온 변화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화산 폭발과 태양 활동의 변화에 기인합니다. 영조와 정조 시기에는 태양 흑점수가 증가하고 화산 활동이 저조해서 기온이 전반적으로 높았던 반면에 순조 통치기에는 흑점수가 감소하고 화산 폭발이 잦아 기온이 낮았던 것이죠. 자, 기후가 왕조의 성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은 자연과학자들이 즐겨 다루는 주제입니다. 한번 이웃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08년도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 사이언스에 중국 왕조의 흥망성쇠와 기후변화가 직결되어 있다는 매우 과감한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당나라가 무너져서 5대 19국의 혼란기로 접어들 때, 그리고 원나라가 명나라로 교체될 때, 명나라가 또 청나라로 교체될 때 여지없이 태양 활동은 저조했고 몬순은 약해지면서 가뭄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반면 몬순이 강했던 그 북송 초기에는 농경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인구가 급증했다는 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는 기후변화가 역사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 이 그래프에서 이게 제가 분석한 자료인데요. 제주 물렁아리 오른 습지의 그 꽃가루 자료인데요. 과거 2000년 동안 주요 화렵수 꽃가루의 상대적인 비율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상록 화렵수가 그 기온에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과거 제주도의 기온 변화를 지시하는 자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듯이 그 통일신라가 북세가 기울어져 가던 750년에서 850년경 제주도의 기후는 냉량한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통일신라의 멸망에 기후변화가 일조했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후 850년부터 1200년까지는 온난한 기후가 전반적으로 우세를 했고요. 이후 여몽전쟁과 무신정권 시기라 할 수 있는 1200년부터 1300년까지는 기온이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후 100년 정도 상대적으로 온난한 기후가 유지되었는데 고려 말기 14세기 후반부터 다시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14세기 후반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 또한 기후변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이 발발한 17세기 후반 그 상록수 꽃가루 비율이 크게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당시 기온의 그 갑작스러운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한반도의 기후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렇게 하나의 고기후 자료만을 토대로 추정한 가설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비록 강연 주제가 기후변화가 역사시대에 미친 영향이지만 그 지구온난화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효과가 어찌됐든 간에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그 국제적 노력이 뭐 잘 아시겠지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체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생산 활동이 위축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기업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비난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는 일종의 사이비 과학자나 음모론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지구온난화는 허구라는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한편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이클 만 교수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들의 반대편에 서서 그 회의론자들의 반대편에 서서요.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대중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 하키스틱 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프에서 잘 보이시죠? 그 또한 정치인을 포함한 일군의 사람들로부터 이 하키스틱 이론 때문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이론은 20세기 들어서 기온이 하키스틱 형태로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고 현재의 지구온난화가 과거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특수한 기후현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프상에서 하키스틱 모양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지구온난화의 경향은 홀로세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과거 빙기가 아닌 간빙기에 이러한 형태로 기온이 오르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인 모습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학자들은 최근에 지구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는 지구 환경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단계로 이어지는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구가 과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열심히 돌아봐도 이 티핑 포인트에 다다르게 되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점이 우리 사회의 두려움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해가 갈수록 기후변화 자료들은 더욱 상세해지고 있고요. 따라서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내세우는 거짓 주장의 실체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저는 명백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인위적인, 즉 인간이 초래했다는 점에 완전 동의하고요.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그 태양 흑점수가 1950년대, 1960년대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기온의 상승 추세와 유사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산화탄소량의 변화 모습이죠. 네, 가운데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기온의 변화와 상당히 유사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만 봐도 현재의 지구온난화는 흑점수 변화와 같은 자연적인 환경 변화가 아니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을 늘리고 있는 사람들의 인위적 교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기의 이산화탄소량 변화와 기온 간의 관계는 매우 뚜렷합니다. 1700년대 중반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나무를 벌채에 태우면서 지구의 탄소 순환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산업혁명 이전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에 불과했지만 현재 400ppm을 넘어서며 산업혁명 이후 무려 40%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빙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80ppm에서 300ppm 사이였던 과거 약 65만 년간 이산화탄소 농도에 비해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례 없는 기록적인 수치인데요. 일부 학자들은 21세기 말 이산화탄소 농도가 490ppm에서 1260ppm까지 오를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최대 380%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까지 높아지기 전에 우리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음모론은 여전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이 짧은 기간의 날씨나 기후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17년, 2018년 지구온난화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추위가 미국, 유럽, 중국 등을 덮쳤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2017년 11월 중순부터 추워지기 시작하더니만 이듬해 2월 초까지 한파가 지속되었고요. 또 1월 말에는 철원 기온이 영하 25도 아래까지 떨어지는 등 맹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 이때 그 동파 사고와 한랭 질환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추위를 겪게 되면 지구온난화라는 말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체로 미국인들이 이러한 회의론자들의 좋은 먹잇감이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 이와 같이 온난화의 기세가 주춤했던 시기가 최근 있긴 있었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평균 기온이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소설이라는 회의론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도 자주 활용되었죠.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학계에서는 지구온난화 휴지기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런데 회의론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휴지기 이후에 2014년부터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매년 연평균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또한 2018년 엄청난 여름철 폭염을 겪은 바 있고요.
또 2019년에서 2020년 겨울은 1973년 우리나라에서 전국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지구온난화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돌출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국가 간의 협의가 지지부진해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영향받지 말아야겠죠.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우리 적극 나서야 되고요. 동시에 지구온난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 또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의결한 기온 목표치, 그게 이제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자는 그런 목표치인데요. 이 목표치는 사실 선진국들 몇 나라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선진국뿐 아니라 저개발국까지 모든 나라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제어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된다고 가정해 볼까요? 아마 홍수, 가뭄, 해일, 산사태, 태풍, 거기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까지 지구온난화로 빈번해질 자연재해가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평균 기온이 1, 2도 상승하는 것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을지 몰라요. 즉각적인 이러한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정신이 없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재해가 나타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닥쳐서 허둥댈 것이 아니고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효과가 불분명한데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까운 자원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항상 뒤따를 텐데요. 그렇지만 지구온난화는 점점 피할 수 없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지자체, 또 우리 개개인 모두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에 대비하자. 다들 아시겠지만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위협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를 잘 알고 과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많이 이해할수록 미래 지구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